비거주 1주택자를 이제 뭔가 유예해주거나 혜택을 주는 법이 꽤 많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같은 경우도 지위양도가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알고 계시는 건 10년 보유 5년 거주신데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혼, 상속, 정근 아니면 병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내 집을 팔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해주고 왜 나는 이렇게 중과를 하느냐, 이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중앙공무원인데 가끔씩 지방으로 발령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다 그냥 중과를 때려버리면 보유세를 정상적으로 저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겁을 줘서 매물을 나오게 만드는 건데요. 비거주 1주택, 그 다음에 고가주택도 지금 보유세 어마어마하게 때릴 거다라고, 그죠? 그 이유가 다 뭐냐 그러면 일단 공급 대책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아요. 최근 이 정부는 실거주하지 않는 이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좀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비과세 혜택을 대폭 줄이거나 이런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이런 정부의 의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어쨌든 세금으로 그죠 이걸 하겠다라는 건데요. 대출은 아마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세금 같은 경우는 이미 양도세는 이제 적용되고 있고요. 우리가 거래세라고 보통 하고 있죠. 그건 왜냐하면 실거주 2년을 하셔야지 그죠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까요. 적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보유세겠죠. 뭐 이렇게 때린다 그러면 찌라시가 최근에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보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3%뭐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전화하셔가지고 저한테도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런 찌라시는 좀 보지 마시라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전혀 정합성이 안 맞습니다, 법의. 그래서 그런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요. 어쨌든 이제 보유세를 이제 더 올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저는 이제 상담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비거주 1주택자를 이제 뭔가 유예해주거나 혜택을 주는 법이 꽤 많습니다. 우리 부동산 쪽에는. 이를테면 우리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같은 경우도 지위양도가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알고 계시는 건 10년 보유 5년 거주신데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혼, 상속, 정근 뭐 그죠? 이런 이유로 아니면 병가,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지방 가가지고 뭐 강원도 가가지고 요양을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내 집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들이 거의 대부분의 뭔가 법들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나중에라도 보시면 이제 그런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해주는 이유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혜택을 줄이거나 뭔가 그 중과하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거주 1주택에만 대해서 만약 그걸 시행한다,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그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법에서, 그죠? 조합원 지위양도 같은 경우도 내가 이혼을 해가지고 뭐 다른 데 가야 되겠다. 뭐 좋은 일은 아닌데요. 어쨌든 그 사유에 이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근, 그죠?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해주고 왜 나는 이렇게 중과를 하느냐, 이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예요. 그리고 아니, 정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중앙공무원인데 가끔씩 지방으로 발령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방에서 근무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다 그냥 중과를 때려버리면 보유세를, 그게 사는 정상적으로 저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이제 과세당국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진짜 정근이다. 아니면 그건 아니다. 일단 행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법을 이렇게 집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봐보면 그건 일단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그 보유세 중과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니면 한다 그러면 이거는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예요. 나는 왜 하느냐, 쟤는 왜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 동일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아니 공무원 정금 보냈는데 거기다 보유세 중과시킨다고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의 의도는 그거라고 봐요. 매물을 나오게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겁을 줘서 매물을 나오게 만드는 건데요. 비거주 1주택, 그 다음에 고가주택도 지금 보유세 어마어마하게 때릴 거다라고, 그죠? 우리 대통령 SNS에 쓰잖아요. 그 이유가 다 뭐냐 그러면 일단 공급 대책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 29일 날 우리가 공급 대책이 발표됐잖아요. 그 이후에 대통령이 열심히 SNS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공급 대책이라는 거는 내 때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인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겁주는 거죠. 겁줘서 이제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라고 저는 의도가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판단해 보셔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거주 1주택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정부에서 할 수가 있겠죠. 하고 해도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법의 정합성이라든지 이걸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쉽지가 않은 일이다. 그죠? 예,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좀 예상되는 규제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규제 지역 확대는 계속 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수도권 다 이제 묶을 거예요. 지금 이제 풍선 효과가 꽤 나오고 있거든요. 동탄이나 잘 아시다시피 구리, 그리고 안양역 주변, 뭐 기흥역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격들도 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데들이 대부분 또 15억 내외 그죠 아파트를 움직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 효과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규제 지역 확대 같은 걸 할 거고 나중에 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뭐 대부도 뭐 영종도 이런 데 다 그냥 뭐 아파트도 없는 섬까지 다 묶었으니까요. 아마 서울하고 경기도 전역은 할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인천에 들어갑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었어요. 근데 인천은 지금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인천까지도 이제 풍선 효과 있을 거라고 묻겠죠. 예, 그렇게 이제 규제적 확대도 있을 거고요. 대출 규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뭐 뭔가 대출 규제를 하는 거는 뭐 정부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대출 규제 또는 저희가 아직까지 이제 DSR에 안 들어가 있는 대출이 있거든요. 전세, 뭐 전세 대출은 이제 조금씩 이제 넣고 있습니다. 그죠? 그 전에 1주택자에 대한 걸 또 넣었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넣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도금 대출, 그다음 정책 대출 이런 걸 안 넣고 있는데요. 정책 대출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넣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DSR에 빠져 있는 대출들도 저는 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핵심은 세금이겠죠. 그래서 세금은 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한 4단계 정도로 정부에서 규제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는 이제 공시가를 올리고 공정시장 가액비를 올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공시가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69%가 적용되거든요. 여러분 시세가 10억이다 그러면 6억 9천 정도를 이제 공시가로 잡고 그죠.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정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시가를 얼마나 반영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60%입니다. 그래서 만약 7억 정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4억 2천을 반영을 하는 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율을 곱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같은 것도 올릴 거고 공시가도 올릴 겁니다. 올린다는 말을 쓰셔야지 언론에서도 보면 공시가 현실화는 잘못된 말이고요. 공시가는 현실화 안 하려고 만들어놨는데 자꾸 현실화를 이야기합니다. 정부에서도 미안하니까 창피하니까 이제 그렇게 쓰는데요. 공시가 올리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올리는 건 아마 올해 할 거예요. 올해 한다고 해서 올해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올해는 이제 우리 지방선거 전에 그죠 6월 1일 날 가지고 계신 분이 올해 이제 이미 공시가는 결정이 됐습니다. 올 초에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직 발표 안 됐던 이제 곧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3월 달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해서 여러분이 뭐 연말에 이제 종부세 내고 그죠?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요.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내년에 이제 올해 만든 이제 공시가 상향된 거 공정시장 가액비율 조정된 걸로 해서 내년에 이제 27년 세금을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두 개만 올리더라도 일단 그 가격이 오르잖아요. 공시가를 올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공시가 적용 비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뭐 작년에 송파는 20% 올랐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아파트는 30, 40%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공시가를 보면 좀 안타까운 게 강남이나 이런 쪽에를 좀 많이 올려요. 공시가 적용 비율이 높습니다. 다 70% 이상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어쨌든 그 올라간 부분들도 다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27년도에 상당히 많이 오를 거예요. 제가 볼 때 50% 이상 오를 거라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세율 조정하는 거죠. 말씀드렸던 이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그죠 보유세를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줄인다든지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지금 거주 보유 이렇게 해서 80%인데요. 거주 요건을 이제
더 강화한다든지 줄여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대략 뭐 세무사분들로 만나보면 뭐 60% 50% 선에서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장특공제는 예전부터 세법 하시는 분들이 좀 높다라는 이야기는 꽤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하면 또 기분 나쁜 분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좀 높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정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뭐냐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공시가를 올리거나 공정시장 가액비를 조정하는 거 이런 건 대통령령으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냥 하면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이제 뭐 세율의 구간 같은 것도 바꾼다든지 이를테면 지금 50억 다음에 종부세 구간이 94억이거든요. 이거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70억이나 80억 이런 거를 만들면 이것도 세금을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과세 표준 구간을 뭐 늘린다든지 아니면 말씀드렸던 비과세 1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부과한다든지 장특공제를 줄인다 이런 건 다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저는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민주당에서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은 문제가 뭐냐? 최근에 돌아다니는 찌라시 보면 보유세를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걸로 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종부세율이 아마 0.5에서 일반 세율은 2.7이고요. 중간은 0.5에서 5%일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6%였고 4%였던가 3%였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올리면 이제 문재인 정부 정도 수준까지 올릴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세율 올리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대통령이 원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과연 그걸 오케이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느냐. 왜냐하면 내년부터 총선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본인들 밥그릇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예전에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특공제 이런 것들은 21년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잘 아셔야 될 게 그때는 이제 내임덕 상황이 오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장특공제도 50%까지 줄이는 것을 한번 계획한 적이 있습니다. 세제 여러분 뭐 기억은 못 하실 건데 저희들은 계속 부동산을 보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안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율을 바꾸는 거는 정말 힘들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세율에서 그냥 고민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비거주 1주택 규제가 좀 강화되고 혜택이 감소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예, 비거주 1주택하고 사실은 똘똘한 한 채하고 큰 관련은 없는데요.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내가 똘똘한 한 채를 못 사니까 그죠? 전세 끼고 이제 사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똘똘한 한 채는 뭐 계속될 수밖에 없다. 뭐 저는 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15억 이하라든지 15억에서 뭐 20억 사이 이런 아파트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한강벨트에 뭐 소위 지금 정부에서 기준점 효과를 15억, 25억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실제로 그 마포하고 성동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는 다 25억 넘어버렸어요. 기준점 효과 때문에. 그래서 25억 넘는 아파트들이 저는 뭐 더 유망하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규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 한 4년 했던 규제를 지금 1년 만에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가 강하면 어차피 똘똘한 한 채로 갈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이제 맞벌이 하시는 소득 좀 괜찮은 분들 보시면 연봉이 한 3, 4억 정도 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만 모으시면 상당한 금액을 사실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대출은 뭐 4억, 2억밖에 안 나오죠. 예, 그리고 그것도 더 줄인다는 말도 있긴 한데요. 뭐 어쨌든 대출이 적지만 이분들이 지금 현재 무주택자가 아니시고요. 대부분 1주택자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른 데로 이제 갈아타실 때는 크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강남에 집을 사시는 분들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주택자가 강남에 집 사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옆에서 조언을 드립니다. 이거 세무조사 나오실 텐데 그 대비가 잘 되십니까? 라는 걸 꼭 물어보거든요. 이게 보통 20, 30대가 강남에 30억, 50억 하는 집을 샀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제가 볼 때는 세무서에서 한번 훑어볼 거예요. 최근에는. 뭐 부동산 감독원 또 만든다 하고 이렇게 서슬퍼런 시기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1주택자시기 때문에 뭐 본인 이제 버는 걸로도 이렇게 갈아타는 거 크게 문제는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필요한 만한 주택이 공급되지는 않아요. 지금 공급되는 양을 보면 1년에 뭐 10,000채 정도가 지금 서울은 공급되는데요. 그게 10,000채가 공급되는 게 아니고요. 한 60% 70%는
조합은 겁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3천, 4천 세대가 서울에는 지금 아파트 신규가 공급되는 거예요. 3천, 4천 명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보면 예, 소득이 1억, 2억씩 이렇게 버는 분들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요. 지방에서 관심 있는 분들만 해도 3천, 4천 건은 다 소화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똘똘한 한 채 수준 자체가 뭐 제가 말씀드린 거 서울의 전체가 공급되는 3천, 4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는 그중에 몇 개 되겠습니까? 그죠? 천 세대 될까 말까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똘똘한 한 채의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고요. 예, 거기에 염두에 두시고 내가 자산이 좀 있으시다 그러면 내가 매입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주택을 매입하시는 게 저는 지금 또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봅니다. 이 다주택자는 사실 이 민간 임대주택을 좀 공급하는 역할도 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취득세, 또 보유세, 양도세 이런 삼중 중과로 사실 다주택자분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전월세 물량을 어떻게 이제 채우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좀 전월세 물량은 어떻게 좀 보세요, 앞으로? 정부에서 채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임대주택을 그죠 공급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127 공급 대책에 발표된 것들은 상당 부분은 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어디입니까? 그 국제 업무지구 이런 데도 그죠? 만 세대 넣어라 이런데 그 중에 제가 볼 때 한 4, 5천 세대 임대일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임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생각인데 안타깝게도 이게 시차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정부에서 공급하고 싶은 생각은 있고 뭐 이게 필요한 부분은 저는 공급해야 된다라고도 봐요. 그렇지만 이게 시차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로 보면 한 8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에서 공급하는 양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15%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민간에서 공급하는 양이 뭐 다 분양주택이긴 합니다만 그 민간에서 공급하는 양도 임대주택이 많고요. 그리고 분양주택들도 내가 받아가지고 다 들어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또 임대주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이 상당수 많이 공급되는 민간을 지금 제외하고 예, 공공에서 그냥 내가 다 하겠다라는 생각을 정부에서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되게 위험하다. 특히나 이제 그 시차가 문제인데요. 더 문제는 우리가 공공에서 공급하는 이런 데들이 각 지방의 이제 광역시에도 보면 도시공사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SH공사가 있고요. 부산에도 보면 부산도시공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임대주택도 많이 공급하는데요. 어쨌든 압도적으로 많이 공급하는 주체는 LH입니다. 근데 LH가 최근에 문제가 뭐냐 그러면 지금 한 10개월이 다 됐는데 6.27 대책이 공급 대책이죠. 예, 그걸 발표하고 난 다음에 9.7 대책이 공급 대책이죠. 예, 그걸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전부터 이제 사장님이 안 계셨어요. 그죠? 이게 아직도 사장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 예, 그래서 뭘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저께인가 그 LH 개혁위원회라는 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그다음에 세종대 임재만 교수님이라고 저희 이제 선배님이신데요. 예, 이 두 분이 이제 그 개혁위원회 위원장이세요. 그래서 임재만 교수님 인터뷰를 했는데, 야 그게 하루 아침이 되는 게 아니다. LH 그 조직 개편하고 조직 개편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LH 이제 부채 문제입니다. 그 부채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임대주택하고 그다음 주거복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이제 떼내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냥 개발하는 주체만 놔두면 이게 일단은 가벼우니까요. 물론 이제 개발하는 주체가 놔두더라도 여기도 이제 그 부채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일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예, 땅을 이제 어쨌든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만들어내는 거는 다 이제 부채거든요. 분양하기 전까지. 근데 이거는 이제 생각 자체가 분양을 많이 안 하고 임대를 하기 때문에 여기도 부채가 많이 생긴 건데요. 어쨌든 일단 이제 떼내는 방식입니다. 그런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조직 개편 자체가 거의 뭐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 사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야기할 카운터파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더 큰 문제는 그 작년 이제 9월 7일 이후로 그 택지를 개발한 거는 지금 분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그러니까 LH 직접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한 1년 가까이 이제 되어 갈 겁니다. 조금 있으면. 그런 1년 동안 이제 분양을 못 하고 그다음에 LH 사장님이 이제 선임되시고
조직 개편하고 그럼 또 한 1년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2, 3년 동안 LH 택지를 민간에 공급 못한다.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민간에서 그냥 한 채 한 채 모아가지고 그저 우리가 전세대를 만들 수는 있는데 이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거든요. 민간 개발 사업은. 그나마 LH에서 수용해가지고 그죠 택지로 확 그냥 민간에 공급하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민간에서 분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한 2, 3년간 막힐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기 싫은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LH에서 하려고 하는 즉 이런 전월세 물량의 공백들은 한계가 많다. 그래서 공공에서 하는 거는 좋은데 민간 부분들도 많이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말씀을 들었을 때나 또 앞서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뭐 5월 이후에 매물이 좀 잠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가능성을 보면 좀 거래 절벽이 좀 예상이 됩니다. 2026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2018년도 4월 1일 날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발표는 제가 알고 있게 파리 대책이 이미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한 8개월 내에 다 팔아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거는 저는 뭐 시점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봐요. 2달 안에 다 팔아라 이런 것보다는 8개월 안에 다 팔아가 훨씬 이제 양반이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4월 1일부터 적용이 됐는데요. 그 전에 1월달, 2월달 이제 가격 상승률을 보면 한 3%까지 올랐어요. 월. 그러다 두두둑 떨어져가지고 거의 0%대에 수렴합니다. 그러다가 4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6월, 7월부터 다시 올라요. 그래서 9월달에 다시 3% 가까이 이제 오릅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아마 비슷하게 저는 움직일 거라고 봐요. 일단 그 4월 달이고 요번에는 이제 5월 달이죠. 5월 달에 이제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되면 5, 6월 달에는 조용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미 거래할 분들이 많이 했어요. 그 전에 그죠? 매물도 많이 나오고 매수자들도 사실 분들이 이게 좋은 기회다라고 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도 봐야 되고 매수자분들은 그 무주택자분들 제일 좋아하는 거 더 떨어지겠지 이러고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이제 0%라든지 이제 보합 수준으로 이제 가다가 조금씩 오를 거예요. 오르면 안타깝게도 무주택자분들은 오르면서 삽니다. 오르기 전까지는 안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무주택자분들이세요. 떨어질 때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사세요. 그래서 또 오르면 이제 또 막 들어오세요. 또 무주택자분들이 특징이 내가 살 주택을 대해서 이렇게 딱 찍어 놓지를 않아요. 그때부터 막 또 찾아봐요. 허겁지겁.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 하는 집이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을 해보면 거의 명확해요. 내가 한 두세 단지만 가지시고 계속 이제 매물 보시고 시황을 보시거든요. 근데 무주택자분들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할 때 보면 어느 날은 갑자기 수지 이야기했다가 어느 날은 뭐 강북구 이야기했다가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지 말고 지역을 좁혀가지고 한 두세 개 단지만 좀 보시라라고 제가 이제 충고드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무주택자분들이 가격 오르면 이제 또 덤벼 드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가격이 더 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똑같이 될 거라고 봐요. 어쨌든 매물이 줄면서 뭐 82.5% 내고 이제 팔지 않겠죠. 그 전에 이제 팔려고 했던 분들은 다 팔았을 거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임대사업자 뭐 이거 양도세 너희들 평생 이렇게 팔아도 일반과세 해주는 거는 나는 기한을 줄일 거다. 그거 줄이더라도 아무리 줄이더라도 1년일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대부분 뭐 3년 기간을 나눠서 이제 양도세 그 혜택을 줄 거다라고 대부분 예측하는데요. 그 1년 동안 이제 퍼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2달 안에 나오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2018년도 4월 달 그리고 2020년도 10월 달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거래도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도 보면 12,000세대 거래되다가 두두둑 떨어집니다. 3,400세대 거래되다가 9월 달 정도 돼가지고는 15,000세대로 오히려 거래가 더 훨씬 늘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도 훨씬 다주택자가 줄어드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공급은 훨씬 더 없고 돈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풀려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너무 이제 순진한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